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통화금융정책, 특히 금리 결정의 최고 권한을 보유한 금융대통령,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결정하면 세계가 뒤뚱뒤뚱하죠.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곳인 만큼 이 연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연준의 금리를 미리 예견을 해볼 수 있다면, 또 연준의 각종 통화 정책에 대한 그 담긴 깊은 뜻을 뜯어볼 수 있다면 뉴욕 증시 또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과연 주식회사인가? 요 대목, 주식회사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요, 이 주식회사인가 아닌가를 따져들고 가다 보면 연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연준이 주식회사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요, 여러분 숭홍빈이라는 유명한 중국의 경제학자를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화폐전쟁이라는 책, 약 한 20년 전에, 한 15년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영어 원어로는 Currency War인데, 중국 학자의 시각으로 미국 금융시장을 뜯어봤고요. 특히 상당히 음모론적 시각에서 미국이 금융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논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또 배울 점이 많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너무나 좀 중국적 사고의 지평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의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좀 곡해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송홍빈의 이 화폐전쟁을 읽을 때는 좀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송홍빈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쇼킹했던, 특히 한국의 독자들을 크게 흔들리게 했던 대목,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은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주식회사다. 따라서 주식회사란 것은 주주들, 그 주식을 출자한 주주들의 이익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주식을 소유한 분들은 대부분 미국의 금융재벌들이다. 이들이 보이지 않는 의자 밑에서 또는 책상 밑에서 미국 금융을 쥐락펴락한다. 따라서 미국은 정상적인 시장 경제 국가라기보다는 몇몇 금융재벌들이 움직이는 음흉한 마피아 국가다, 이런 지적을 아주 날카롭게, 그것도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홍빈의 화폐전쟁을 읽은 분들 중에서는 미국의 이 금융 마피아가 세상을 실제로 좌지우지하고 있고 한국의 운명도 이들이 쥐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진상, 송홍빈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뭐냐를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융재벌들의 마피아 수단인가, 마피아 소굴인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사실은 연방은행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인 겁니다. 연방정부의 중앙은행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있고 중국은 인민은행, 일본은 일본은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정부가 이런 중앙은행을 설립해 놓고 거기에 일부 지점들이 뭐 전국을 관장하면서 통화 정책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조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상당히 달라요. 우선 미국에서는 이 은행 이름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사회는 어떤 기관을 움직이는 정책 결정의 한 조직이고, 그렇다면 연방중앙은행이 있다면 그 중앙은행의 하나의 기구일 텐데 왜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자, 이것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바로 페드라고 부르고 이 페드를 중앙은행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기에 바로 손흥민의 어떤 오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을 정부가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체제, 중앙은행 체제는 1913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12년 정도 영국의 영란은행이라든지 다른 많은 유럽의 은행들에 비해서 볼 때는, 또 심지어 일본 은행보다도 역사가 일천해요. 미국은 중앙은행 제도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의 250년 역사를 보면 중간중간에 중앙은행 제도를 잠시 만든 적이 있기는 한데 오래 가지 못하고 다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는 중앙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는 1913년부터 시작한 오늘날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인데, 연방준비제도가 이사회가 있기 전에는 그러면 돈은 누가 찍어냈느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시장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각 은행들이 미국의 통화를 찍어낸 겁니다. 그런데 은행들 중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중대형 은행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통화, 자기 나름대로의 돈을 찍어냈죠.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어느 은행 돈을 썼느냐? 자기가 선호하는 믿을 만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시장의 은행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은행마다 다른 통화가 난무했고, 어떤 은행들은 돈을 발행했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간에 도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어떤 면에서는 감시 감독하고 좀 도와주기도 하자 해서 각 지방의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 은행들끼리 모여서 서로 합의하는 기구 정도, 금융결제합의회, 우리나라의 은행연합회 정도, 이런 정도의 기구는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연방 정부 기구가 아니거든요. 각 지역의 은행들이 마련한 하나의 협의체, 그리고 거기서 자본도 출자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가고, 어떤 현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공동으로 풀어간다는 그런 정도, 아주 제한적 의미에서의 협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출범을 할 때 미국은 땅덩이가 크지 않습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전국을 다 관장하려면 지방 조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금융협의회 기구, 이것을 전부 다 인수합니다. 인수라기보다는 결합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이미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전역에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당시에 지방금융협의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연방금융협의회는 각 지역의 은행들이 공동 출자해가 그 사람들이 주주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13년 연방준비은행이 전국을 관장하는 통화금융 중심기관을 만들 때 새로 만든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이 전국에 있는
지방금융협의회 조직을 전부 테이크오버, 다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주주들에게 모두 돈을 나눠줄 수 없으니까 기존 주주들을 그대로 하나의 주인으로서 인정을 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손홍빈이라는 분이 지방금융협의회가 지방의 연방준비은행으로 전환이 될 때 그 주식이 그대로 넘어왔다.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주식회사고 바로 그 주식회사의 주주인 금융재벌들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나 미국의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지방의 금융조직들을 주식회사 형태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들에게는 집행만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몸통으로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을 우리 명령대로만 수행해라. 이런 것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법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결정한다든지 또는 지급준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통화정책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것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중앙은행 시스템의 최고 이사회 조직이 하는 것이죠. 그 이사회는 7명의 이사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이사회는 말 그대로 조그마한 위원회일 뿐이니까 위원회는 돈도 또 처음 출발할 때에는 조직, 산하 조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전국 지역에 있는 12개 지역금융협의회와 합친 거죠. 그럼 지역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돈도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중앙은행 제도 속에서 몸통은 전국 12개의 금융협의회가 맡고 의사결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회가 맡는다 해서 지금의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12개 금융협의회가 나중에 연방준비은행으로 바뀌거든요. 이 12개 은행의 결합체예요. 그 몸통을 맡고 있는 12개 연방은행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연방준비은행이 돈이 부족하다면 주주들에게 돈을 더 출자해라. 이래가지고 주주들로부터 돈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것은 연방준비은행이 이득이 남는다. 이러면 그 이득을 주주들에게 할당,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에서 10%까지 상당히 높게 배당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완전히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미국의 중앙은행은 개별 주주가 따로 있는 개인회사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1913년 이 중앙은행 법을 만들 때요, 지방에서 조직돼 가지고 은행이 된 그 은행은 이사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는 하부 구조일 뿐이고 또 돈은 됩니다. 돈은 되고 그 돈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월급도 가져가지만 모든 결정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00%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공공조직이고 그 공공조직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구다. 따라서 정책 결정을 주주들이 한다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또 주주들에게 1913년 연방은행법을 만들 때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결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총재도 있지만 이 12군데의 주주들은 의사결정은 못한다. 의사결정은 위에 이사회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싫으면 나가라.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고 연방준비은행의 주주로 그냥 스테이를 했습니다. 왜냐? 배당도 주는 데다가 뭐 굳이 의사결정할 필요도 없고 또 연방준비은행의 주주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주주로서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배당만 받아가고. 그러나 연방은행의 주요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한다라는 점에서 주식회사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국적 관점에서 볼 때, 숭홍빈이 볼 때, 이것은 주식회사고 주주가 있고, 그 주주들이 대부분 또 금융재벌들입니다. 이를테면, 뉴욕 연방준비은행,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1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뉴욕 연방준비은행이거든요.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최대 주주는 JP 모간입니다. 우리 지금 투자은행, JP 모간, 그 밖에도 시티은행, 또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주주다 보니까 중국인인, 미국 금융을 잘 모르는, 미국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숭홍빈이 볼 때는 이거 미국의 중앙은행은 주식회사다. 그리고 재벌들의 이익에서 좌지우락된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름을 우선 중앙은행을 만들 때 이 이름을 연방은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이름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얘기는 연방은행이 12개가 있지만 이 연방은행은 하부 조직일 뿐이고 이들은 핵심이 아니다. 그 연방은행을 움직이는 것은 위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의 보드다, FRB다 하는 점에서 미국의 중앙 이름을 연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다 연방 중앙은행을 중앙은행 또는 그 나라 이름을 따서 일본은행, 영국은행 이렇게 부르는 것과 달리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제도 이사회가 사실상 꾸려간다는데 여기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이 결국 꾸려가니까 이것은 공공조직이죠. 다만 금리를 결정할 때요. 금리라는 게 FOMC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조직이 아주 오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구독자님도 잘 아시는 대로 여기는 12명의 위원들이 있거든요. 7명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그대로 이 위원회를 위원으로 복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FOMC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산하기구예요. 산하기구인데 12명 중에서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 이럴 때 7명이 단합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의 뜻을 그대로 관철시킬 수가 있죠.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뜻이 그대로 관철되는 것이죠. 다만 이 은행을 만들 때, 중앙은행을 만들 때 초기에 지방 조직을 끌어들인 것이고 또 지방 조직을 주주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금리와 같은 주요한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지방 중앙은행 주주들에게 조금이나마 기회를 주자 이래서 절충안을 만든 겁니다. 연준위원이 12명인데 7명은 대통령위원을 하는데 나머지 5명. 5명은 지금 미국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12개거든요. 여기서 돌아가면서 들어와서 호선으로 순번제 방식으로 5명이 들어와라.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7명과 지역 연준에서 뽑은 5명의 합의체로 12명 의결체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경우에도 7대 5가 되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12개 은행 중에서 11개는 돌아가면서 그 지역 연준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FOMC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딱 1명, 그 지역 연준 총재 5명 중에서 1명만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계속해서 교체 없이 항구직으로 계속 맡아요. 이것은 전국 12개 중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가장 강력하고 지금도 외환보유고 금덩이라든지 이런 것을 뉴욕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역 연방준비은행
1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5명씩 돌아가면서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누가 뽑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주식회사 형태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주주들이 뽑는다 하면, 그러면 주식회사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주주들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무력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은 그 지역의 주지사 또는 지역 대표, 이런 사람들과 주주들이 합해서 한두 명씩을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고, 그 후보가 각 지역 연방은행의 이사가 되면, 그 이사 중에서, 이사가 9명입니다.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이사는 전국 12군데 모두 공이 9명씩인데, 그 9명 중에서 대표를 뽑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연방은행 이사회가 상호 호선을 하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어떤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차단돼 있다.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나 미국의 중앙은행을 주식회사라고 본다든지, 뭐 주식회사가 맞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주식회사, 그러니까 주주들이 마음대로 활개치는 그런 주식회사는 아니고, 오히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돈을 대주는 그런 형태에서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고, 배당은 받아가지만은 모든 결정권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FOMC에 있고, 굳이 이 5명이 금리에 관해서는 의견을 낼 수가 있다. 그것도 5명이 다 의사 합치가 됐을 경우에 FOMC에 들어가서 12명 중에 5명 정도의 의견을 낼 수는 있다. 자, 오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이 중앙은행이 주식회사고, 이것들이 금융 재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금융마피아다. 따라서 이들은 공적 기능은 없고 오로지 금융 재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아주 음흉한 조직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유명한 화폐전쟁의 저자 숭홍빈의 주장에 대한 그 진실 여부를 좀 세밀히 뜯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